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는지요?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 아라비안 나이트 동화나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천일 동안 밤마다 들려주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천일 야화로 불리우는 대표적인 이슬람 문학 작품입니다. 중세 이슬람 역사에 이어 오늘은 중세 이슬람 문화 공부를 보려고 합니다. 아라비안 나이트를 빼고 아랍 문학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요. 밤새 들어도 재미있는 이 아라비안 나이트는 아랍어로 기술된 설화 문화의 집대성이라고 합니다. 아바스 왕조 때의 여러 가지 전설 이야기를 모은 책으로 수도 바그다드가 배경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고 수용했던 국제적 결과물이 아라비안 나이트로 볼 수 있는데요. 인도의 이야기가 주축이 되었고요. 페르시아를 거치며 많은 이야기가 변형, 첨가, 삭제된 채 아랍으로 전달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아랍적인 요소들이 첨가하여 결국 아랍화된 문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외설적인 성의 이야기가 가득 차서 문학 작품인지 음란한 외설 작품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작품의 선정성에도 불구하고 이 아라비안 나이트는 아랍 문학과 서구 문학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중세 이슬람 제국을 통치한 한 페르시아 왕이 아내의 배신으로 여자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갖게 됩니다. 왕은 여자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대신으로 하여금 매일 밤 새로운 처녀를 초소에 바치게 합니다. 그리하여 이 동침한 처녀를 다음날 반드시 죽이는 일을 3년간이나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신의 딸 중에 영리한 세라자드 차례가 왔는데요. 지혜로웠던 그녀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이야기, 신드바드의 모험, 알라딘과 요술램프 등 밤마다 왕에게 세상의 진기한 이야기와 전설의 한 소절씩을 이야기해 줍니다. 뒷이야기가 어찌나 궁금한지 왕은 세라자드를 죽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왕은 천일 동안 아침 처형을 미루고 그녀와 같이 지내게 됩니다. 천일이 지나자 왕은 잘못을 깨닫고 세라자드를 왕비로 맞아들였다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문학작품입니다. 모스크는 이슬람의 사원입니다. 무슬림들이 예배를 드리는 공간입니다. 모스크는 둥근 지붕과 뾰족한 탑을 특징으로 합니다. 꼭대기에는 초승달과 별을 건축물에 자주 사용하는데요. 별이 빛나는 밤 무함마드가 최초로 계시를 받았다고 믿기 때문이랍니다. 모스크 옆에는 반드시 미너렛이라는 높고 뾰족한 첨탑이 있는데요. 예배 시간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 첨탑 높은 곳에서 모아진이 기도 시간을 알립니다. 하루 5번씩 이 낭낭한 소리로 외치는 것을 아잔이라고 하는데요. 교회의 종 같은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기도 방향이 중요하답니다. 메카에 있는 카바 신전 방향을 표시해 주는 것을 키블라라고 하는데요. 무슬림들은 그 방향에 대고 예배를 합니다. 요즘에는 핸드폰에서도 무슬림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키블라를 알려주는 앱이 개발되고 있고요. 호텔이나 공항에서도 키블라 표시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모스크 안에 예배 방향 표시를 해주는 것을 미흐라브라고 하는데요. 모스크 내에서 가장 정성 들여 장식한다고 합니다. 모스크 내부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이슬람교의 원리에 따라 성자들의 그림이나 조각은 일체 없다고 합니다. 대신 꾸란 구절이
벽면이나 돔을 장식하고 아라베스크 무늬를 넣은 타일이 벽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 예술의 큰 특징은 작품에 사람이나 동물을 그리거나 조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와와 조각도 없는 이 극도로 절제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들은 예술을 표현하고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이 아라베스크라고 합니다. 이슬람 세계의 모든 예술과 문화적 표현의 반영이 아라베스크 안에 있다고 합니다. 아라베스크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종교적 배경에서 피어난 대한 예술이자 새로운 문화였다고 합니다. 사람이나 동물 대신 꽃과 나무, 식물과 자연 현상을 아랍어 서체와 결합시켜 기하학적 배치를 통해 예술성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반복과 대칭을 통한 아름다움으로 지구촌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들만의 독특한 예술로 승화시켰다고 합니다. 건축은 물론 벽토, 벽돌, 타일, 세공뿐만 아니라 일상의 장식은 물론 다른 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무용에서도 고전 발레 자세 하나로 한 발로 서서 한 손은 앞으로 뻗고 다른 한 손과 다리는 뒤로 뻗는 자세를 아라베스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1, 2, 3, 4, 5, 6 숫자를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는데요. 중세 사람들은 아랍 상인들과 접촉하면서 처음으로 아라비아 숫자를 보았다고 합니다. 0부터 9까지 숫자를 조합해서 간편하게 모든 숫자를 표현하는 것을 보고 그 편리성에 감탄하면서 아라비아 숫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발견한 숫자를 왜 아라비아 숫자라고 부르는 걸까요? 이 숫자가 아라비아 반도를 통해서 유럽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중세 이슬람 제국에서 그리스 문화를 공부하고 발전시켰다는 거 혹시 알고 있었나요? 고대 그리스는 역동적인 사회였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인간이었고요. 신조차도 감정을 가진 인간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철학, 과학, 예술 등 그리스 문명을 서양 문명의 원류라고 부릅니다. 그리스 문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발전시킨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그리스 문헌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유럽의 중세 사람들은 자신들의 뿌리였던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 유산을 버리게 됩니다. 중세 문학은 신학이 전부였고요. 과학은 침체되었으며 세상의 기준은 기독교로 바뀝니다. 로마의 반쪽인 비잔틴 제국 역시 기독교 제국으로서 그리스의 헬레니즘 전통을 멸시하며 보존 계승을 외면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중세 1000년의 시간을 암흑의 시대라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유럽에서 버렸고 무시했던 그리스 문화를 어둠 속에서 꺼내어 부활시키고 보존한 것이 유럽인이 아닌 아랍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은 서로 견제의 관계였는데 기독교가 버린 문화를 보존하고 연구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수많은 민족을 지배하게 된 이슬람은 다양한 문화를 수용합니다. 그 과정에서 시리아어로 번역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리스 문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요성을 깨달아 지도자들은 곳곳에 대규모 공립 도서관을 지어 그리스어나 시리아어로 되어 있는 책들을 수집하고 아랍어로 번역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우마이야 왕조의 수도 다마스쿠스에는 최초의 아랍 도서관이 설립되어 그리스어로 기록된 수많은 서적들을 보관했다고 합니다. 그 뒤를 이은 아바스 왕조의 수도 바그다드는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대형 도서관이 있어서 그리스는 물론 페르시아, 인도, 중국 등 전 세계 서적을 수집해 여기에 보관하고 이 모든 서적을 아랍어로 번역토록 했다고 합니다. 많은 유럽 학자들이 학문을 위해 이슬람 세계로 망명했었다고 합니다. 바그다드에 설립된 지혜의 집인 바스라 도서관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 히포크라테스 등 고대 그리스 학자들의 저술이 아랍어로 번역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슬람 세계에서는 수준 높은 학문이 발달되었습니다. 유럽의 중세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 책은 절대로 봐서도 언급해서도 안 되는 사상이며 이단으로서 죄악으로 여겼습니다. 아니 왜? 그런 의문이 들지요.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은 합리주의가 신의 전능을 주장하는 기독교의 교리와 마찰을 빚게 되어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교회가 금지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중세시대 유럽은 기독교 외의 사상은 모두 금지되었고 이단으로 몰려서 화형을 처하거나 종교재판을 받았습니다. 중세 1000년 동안 그리스 사상을 기피했기 때문에 르네상스 초기 유럽에서는 고전을 공부한 학자가 거의 없어서 아랍어로 번역된 고대 서양 철학이 라틴어로 다시 번역되는 사상의 역수입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르네상스란 그리스 로마 문화의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이슬람에서 다시 그리스 문화를 역수입해 온 것이죠. 결국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이어받고 이란, 이집트, 인도 등의 문화도 받아들여 7세기에서 13세기 뛰어난 세계적인 문화를 이룩한 곳은 유럽이 아니라 이슬람 영향권이었던 것입니다. 즉, 중세시대의 주역은 아랍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유럽에서는 스타 학자로 대접받는 이슬람 학자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16세기 초 라파엘로의 그림 아테네 학당입니다. 아테네 학당에서는 58명의 서양을 대표하는 위대한 지성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토론하는 장면을 그린 것인데요. 중세 무슬림 철학자 이븐 루시드가 포함됐다는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이분은 당대 최고의 아리스토텔레스 영국 권위자로서 이슬람 세계에서 명성을 떨친 분이랍니다. 이슬람 제국은 전 세계의 지식 창고였다고 합니다. 이 시대 이슬람에서는 철학, 문학, 수학, 의학, 화학 등 모든 분야에서 놀라운 발전이 있었습니다. 통치자들은 실용적인 목적에서 고대 그리스의 문헌들 중 주로 의학과 관련한 서적들이 번역하다가 점차 천문학, 점성술, 수학, 연금술 등으로 과학 지식들을 수용하였다고 합니다. 이슬람 세계에서는 의학이 발달하여 이븐 시나가 의학 전범을 저술하여 아랍 의학을 집대성했는데요. 르네상스 시대에 유럽인들이 의학의 아버지로 불렸다고 합니다. 의학 분야는 예방의학과 외과 수술이 성행했다고 합니다. 인체 해부도가 그려졌고요. 인체 혈액순환 원리도 알아냈다고 합니다. 십자군 전쟁 때 부상으로 다리가 썩어 들어갈 때 유럽 사람들은 도끼를 가지고 다리를 잘랐지만 이슬람 사람들은 의사가 와서 치료했다는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정말로 대단합니다. 이런 이슬람의 뛰어난 과학 지식은 유럽의 근대 과학 성립에 영향을 끼쳐 유럽 발전을 촉진시켰답니다. 이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